세계 민담 이야기 노르웨이 편. 노르웨이는 북구에서 스웨덴과 이웃하고 있는 반도입니다. 북극이 가까워 1년 내내 차가운 북풍이 몰아친답니다. 국토가 울퉁불퉁해서 살기에 마땅치 않은지라 사람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지요. 핀마크 지역에서는 연중 6개월 이상이나 눈이 내려 쌓이며 해가 진 뒤에도 희뿌연 낮이 계속되는 백야가 나타납니다. 제목: 투정쟁이 남편. 옛날에 무뚝뚝하고 투정을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누라가 집안일을 제대로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비를 만들다 집에 돌아온 그 사내는 몹시 투덜대며 이빨을 으드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서로 일을 바꾸어 해보아요. 내일은 내가 낫을 들고 나가서 풀을 벨 테니 당신이 남아 집을 지키세요. 마누라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서둘러 낫을 들고 풀밭으로 나가고 남편은 집에 남아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무엇보다 먼저 버터를 만들려고 버터통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휘젓고 있으려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맥주통 꼭지를 열고 맥주를 그릇에 따르고 있는데 머리 위쪽에 있는 부엌으로 돼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돼지가 버터통을 엎지를까 무서워 맥주통 뚜껑을 손에 든 채 불이 나게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돼지는 버터통을 엎어놓고 마룻바닥에 질펀하게 깔린 크림을 정신없이 핥아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맥주통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냉큼 돼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서 돼지가 죽지 않을 정도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화가 좀 가라앉자 그는 맥주통 뚜껑이 손에 들려있는 것을 알고 허겁지겁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맥주통의 맥주는 이미 바닥에 다 쏟아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크림을 가지고 저녁상에 올릴 버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크림을 젓고 있다가 이렇게 아침이 다가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젖소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 젖소를 데리고 풀밭으로 가려 했는데 막상 풀밭 저편까지 갔다 젖소를 메어놓고 오려니까 너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풀도 무성하고 가까운 지붕 위에 소를 메어놓고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지붕은 떼장으로 이어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운 풀이 알맞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집은 가파른 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길다란 널판지를 비스듬히 걸쳐 놓으면 별탈 없이 젖소를 끌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집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꼭 버터 만드는 통을 엎을 것 같았습니다. 저 버터 만드는 통을 놓고 간다면 애가 없고 말 것이란 말이야. 그 사내는 버터통을 그대로 놓고 갈 수 없어 등에다 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젖소를 지붕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물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길어올 셈으로 물통을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물을 기르려고 몸을 수그렸을 때 그만 등에 지고 있던 버터통이 기우뚱했습니다. 그러자 통 안에 들어있던 크림이
왈칵 쏟아져 사내의 목 언저리를 적시고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저녁때가 다 되었어도 버터 만드는 일은 까마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끓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솥에다 물을 가득 담아 벽난로 위에 걸었어요. 그때 지붕 위에 소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나 목이 부러지면 큰일이라 생각한 그는 젖소를 붙잡아 묶어두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밧줄의 한쪽 끝으로 젖소에 목둘레를 묶고 나머지 한쪽 끝은 굴뚝 속으로 내려보낸 다음 아래로 내려와 자기의 넓적다리에 묶었습니다. 그가 서둘러 이 일을 끝내고 보니 어느새 솥에서는 물이 끓고 있어 부랴부랴 죽을 쓸 귀리를 갈았습니다. 부지런히 귀리를 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젖소가 지붕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굴뚝을 통해 젖소와 이어진 밧줄이 힘껏 남자를 굴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옴짝담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젖소가 지붕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땅에 닿지를 않아 허공에 매달려 아둥바둥 벽만 긁어대며 버둥거려야 했으니까요. 들에 풀 베러 나간 아내는 남편이 저녁을 먹자고 부르러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러 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젖소가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버둥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곧장 다가가서 낫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굴뚝 속에서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남편은 죽구르게다 머리를 쳐박고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 언덕 위의 공주. 옛날에 어떤 산기슭에 펼쳐진 풀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에는 마른 풀을 쌓아두는 헛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 요한의 날 밤이 되어 풀이 한창 파릇파릇 잘 자라면 밤사이에 마치 큰 양떼가 들에 있는 풀을 몽땅 먹어치운 것처럼 싹 없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니라 벌써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풀이 없어질까 두려워 한 풀밭 주인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놓고 누구라도 좋으니 성 요한의 날 전날 밤에 풀밭에 있는 헛간에 가서 망을 보라고 일렀어요. 지난 2해처럼 아무 손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풀을 도둑맞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맨 먼저 맏아들이 풀밭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마귀이든 한 포기의 풀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날 밤이 오자 맏아들은 헛간으로 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리자 엄청난 굉음이 울리며 벽과 지붕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어요. 맏아들은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신을 신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도 헛간은 비게 되고 지난번처럼 풀은 모조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성 요한의 날이 다가오자 풀밭 주인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헛간에 가서 자면서 풀을 지킬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풀밭을 지키러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는 마태형처럼 헛간으로 가서 누워있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온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번 성요한의 날 밤에 났던 소리보다 더 요란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둘째 아들은 겁을 집어먹고 신을 신자마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윽고 막내 아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막내의 별명은 천덕이었습니다. 그의 성요한의 날 저녁에 막내가 풀밭을 지키러 가겠다고 하자 두 형은 막내를 불러대었습니다. 아쭈, 내가 풀밭을 지키러 가겠다고? 내가 풀밭을 지키러 간다고? 웃기지 마라. 이때껏 난로 곁에 앉아 불에다 토스트나 구워 먹는 자식이 감히 어딜. 그러나 형들이 이렇게 놀려대도 막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 되자 산기슭 풀밭이 있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헛간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바로 그때에 헛간이 울리며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듣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소리였어요. 젠장,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견딜 수 있어. 막내 아들 천덕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땅이 다시 울렸습니다. 헛간에 있던 건초가 막내 주위로 흩날렸어요. 어휴,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견딜 수 있어. 막내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땅이 우르릉거리며 무섭게 흔들려 벽과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소리가 멎자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또 시작되겠지. 내가 대굴대굴 뒹굴게 될지도 몰라. 막내가 잔뜩 긴장해서 또 있을지도 모를 동요에 대비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지요. 막내가 그렇게 얼마 동안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바깥에서 말이 건초를 씻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기어가서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웬 말이 와서 닥치는 대로 건초를 먹어치우고 있지 않겠어요? 막내는 눈을 부릅뜨고 보았습니다. 그처럼 크고 튼튼하고 살찐 말은 처음 보았어요. 말에게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는 고삐와 안장이 내동댕이 쳐져 있고 그 곁에는 또 번쩍번쩍 빛이 나는 구리로 만든 기사의 갑옷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우리 풀을 먹어치운 게 바로 내 놈이었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 풀을 못 먹게 하여 줄 테니.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급히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인 다음 불꽃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말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내는 내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말의 등에 올라타고 자기만 아는 곳으로 몰고 가서 날뚝에 묶어두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형들이 비웃으면서 지난밤에 들에서 얼마나 무서워 떨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헛간에 있기는커녕 풀밭에서 벗어나 저 멀리 가 있었지?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러자 막내가 받아 말했습니다. 아니, 헛간에 누워 해가 뜰 때까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런데 형들은 뭐가 그리 무서웠지? 깜찍한 거짓말 마라. 우리들이 풀밭에 가보면 대뜸 알 수 있을 텐데 뭘. 두 형은 풀밭으로 가보았지만 어제처럼 풀은 빽빽한 채로 말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요한의 날 밤이 왔습니다. 두 형들은
감히 풀을 지키러 들러 나가지 못했지만 막내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차례 땅이 우르릉거리며 뒤흔들리고 나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욱 엄청난 소리가 나고 이내 그쳤다가 세 번째로 그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해의 지진은 더욱 요란한 것 같았어요. 이 요란한 소리가 지나가자 쥐 죽은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막내가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살며시 내다보니 지난번보다 더욱 좋은 말이 벽을 기대고 우뚝 서서 건초를 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말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고 목에 고삐가 걸려 있으며 말 곁에 기사들이 입는 갑옷이 한 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찬란한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오호라, 이번에 우리 건초를 먹어칠 놈이 바로 너로구나. 내가 나서서 오도가도 못하게 해주마. 막내는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인 다음 불꽃을 말의 목덜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말은 양처럼 순하게 되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막내는 말 등에 올라타고 자기만 아는 곳으로 끌고 가서 메어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형은 예전처럼 막내를 놀려댔습니다. 얘야, 이번에도 산기슭 풀밭이 멀쩡하게 있게 되었다고 말해보렴. 그러자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우리 풀밭이 온전하게 되었어. 막내의 말을 듣고 형들이 풀밭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풀은 빽빽한 채로 멀쩡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막내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성요한의 날 밤이 왔을 때 두 형은 뜨거운 맛을 보았던지라 겁을 집어먹고 헛간에 가서 풀밭을 지키겠다고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이번에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해에도 지난 두 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의 지진이 차례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은 지난번보다 훨씬 지독했어요. 헛간에 있는 막내는 마지막 지진 때문에 벽에 부딪혀 대굴대굴 뒹굴었습니다. 이윽고 지진이 끝나자 죽음과 같은 고요가 흐르더니 헛간 바깥에서 풀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는 살그머니 기어서 문 쪽으로 가서 벌어진 문턱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두 말보다 더 크고 살찐 말이 와 있었어요. 막내는 숨을 죽이고 내까렸습니다. 오호라, 이번에는 저 말이 우리 풀을 먹어치울 모양이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막내는 부싯돌을 꺼내들고 불을 붙여 불꽃을 말의 목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말은 땅에 박히기라도 한 듯이 우뚝 서 막내는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는 즐거워하며 말등에 올라 예전에 두 발을 숨겨두었던 곳으로 끌고 가서 묶어놓은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두 형들은 막내를 예전처럼 또 놀려대었습니다. 이번에도 풀이 그대로 잘 자라느냐? 그래요. 그대로 잘 자라요. 막내는 형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풀밭에 가본 형들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풀이 잘 자라 무성한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외동딸을 가진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유리성 언덕에 말을 타고 오르는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이 유리 언덕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가파르게 짝이 없는 데다 얼음처럼 미끄러웠어요. 대궐 가까이에 있는 이 유리 언덕의 맨 꼭대기에는 공주가 3개의 금사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을 셈이었는데 말을 타고 올라가 이 황금사과 3개를 가져오는 사람이 이 나라의 절반과 공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나라 곳곳에 방을 붙이고 또 근처의 여러 나라에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구나 한번 공주를 보기만 하면 사랑에 빠지고 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왕자와 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마다 공주와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겠다고 달려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씩씩하게 걷는 말에 높이 올라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휘황찬란했으며 기어코 공주를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윽고 왕이 시합날로 정한 날이 닥치자 유리 언덕 밑에 왕자와 기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성한 사람들은 누가 공주를 차지하나 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유리 언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천덕이의 두 형들도 집을 나서 유리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더럽고 때 묻은 동생을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도록 하라고. 그럼 뭐 나 혼자서 가지. 두 형들이 유리 언덕에 가보니 왕자들과 기사들이 거기에 오르려고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탄 말이 유리 언덕에 오르려고 첫 발을 딛자마자 곧장 미끄러져서 2발짝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언덕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운 데다 벽처럼 비탈이 가팔라서 그들이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도 당연했어요. 마침내 유리 언덕에 도전한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지만 왕국의 절반과 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말이 구슬 같은 땀을 흘려도 소용없는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보다 못한 왕은 다음 날로 시합을 미뤄두면 멋진 도전자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하고 시합날을 늦추려 했는데 느닷없이 한 기사가 예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훌륭한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이 기사는 노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말의 고삐도 새로 만들어져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다른 왕자와 기사들은 이 기사도 유리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쳐 보았자 별 수 없을 거라고 야유하였지만 이 기사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아주 쉽게 유리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언덕의 3분의 1쯤 올라갔을 때 기사는 말머리를 돌려 다시 내려왔습니다. 공주는 기사를 보고 아직껏 본 적이 없을 만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가 올라올 때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분이 무사히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공주는 그렇게 속으로 빌면서 그가 내려갈 때 가지고 있던 사과 중에 하나를 밑으로 던져주었습니다.
사과는 굴러서 그 기사의 신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언덕 밑으로 내려간 기사는 아무도 그가 누구라는 걸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잽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 유리언덕에 도전했던 왕자와 기사들은 모두 임금 앞으로 나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유리언덕에 그만큼 높이 올라가 공주가 던져준 사과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줄줄이 줄을 이어 임금 앞에 나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임금에게 황금 사과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천덕이의 형들은 집에 돌아와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쩜 그런 언덕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단 말이야. 젠장. 그런데 맨 나중에 노쇠 갑옷을 입고 노쇠 안장에 올라 고삐를 주고 나타났던 그 기사는 대단했어. 모든 장비가 햇빛을 받아 온통 주위가 눈부시 지경이었으니까.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유리 언덕을 오르던 위풍이란. 그런데 왜 유리 언덕의 3분의 1 정도만 올라가다 말았을까? 마음만 먹었더라면 곧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사람 같던데. 아유 참, 내가 꼭 그걸 봐야 하는 건데. 막내가 난로 곁에 앉아 마치 투정을 하듯 발로 타고 있는 장작을 차며 말했습니다. 너가 그걸 보겠다고? 아서라,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그 높으신 분들의 곁에 어울리기나 한단 말이냐? 이튿날 형들은 유리 언덕으로 떠날 차비를 하자 막내는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막내가 너무나 못생기고 더러워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다고 좋아. 그렇다면 나 혼자 갈 거야. 염려 말라고. 두 형이 유리 언덕에 닿자 왕자와 기사들이 다시 또 부지런히 그곳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2발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전날처럼 그들은 번번이 미끄러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지쳐버리자 그들도 별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고 혹 어제 노쇠 갑옷을 입은 기세가 늦게야 나타날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제의 노쇠 갑옷을 입은 기사마저 이제는 나타나지 않으려는가 보다 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 한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 기사가 입었던 노쇠 갑옷보다 더욱 훌륭하고 멋있는 은제 갑옷을 입고 은 안장에 올라 고삐를 쥐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장비가 반짝거렸습니다. 주위에 둘러섰던 왕자와 기사들이 이 기사도 유리 언덕에 올라가려 힘께나 쓰다가 말 것이라고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주위의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언덕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어요. 절반은 넘어 3분의 2쯤 올라갔을 때 기사는 말머리를 돌려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날 공주는 어제 노쇠 갑옷을 입었던 기사보다 이 기사에게 더욱 반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기사가 유리 언덕을 끝까지 올라와 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말머리를 돌려 내려가자 그녀는 2번째 황금 사과를 던져주었습니다. 사과는 대굴대굴 밑으로 굴러 기사의 신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사는 언덕 밑에 내려가자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잽싼 몸짓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녁 때 유리 언덕에 도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임금님 앞으로 나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황금 사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셈이었는데 아무도 임금에게 황금 사과를 내보이지 못했어요. 유리 언덕으로 구경 나갔던 두 형들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 오늘 시합이 어땠었는지를 어제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유리 언덕에 오르지 못했어. 그렇지만 맨 나중에 은제 갑옷을 입고 은제 안장에 올라 은제 고피를 쥔 기사가 나타났지 뭐니? 그 기사야말로 딱 유리 언덕에 오를 사람 같더구나. 그런데 젠장 그 기사 그 사람이 언덕을 거진 다 올랐는데도 꼭대기를 3분의 1가량 남겨놓고 그냥 말머리를 돌려 터벅터벅 도로 내려와 버리지 않겠어? 정말 그 기사는 빈틈이 없었어. 훌륭했다고. 그래서 공주는 그에게 두 번째 사과를 던져주었단다. 아, 내가 꼭 봤어야 하는 건데. 막내가 말했습니다. 시더운 소리 하지 마라. 내 꼬락서니에 어디 그 기사 곁에 가야 어울리기나 한 일이니? 형들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흘째 날에도 지난 이틀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는 두 형들에게 시합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졸랐지만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리 언덕에 닿자 사람들은 어제 은제 갑옷을 입은 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윽고 일찍이 사람들이 본 바 없는 늠름한 기사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황금 안장에 올라 황금 고삐를 쥐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대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모든 장구가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다른 왕자와 기사들은 야유할 생각마저 잊었습니다. 그 기사의 몸짓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이죠. 그는 곧장 유리 언덕을 평지처럼 올라갔습니다. 이 기사가 어찌나 잽싸게 올라오는지 공주는 끝까지 무사히 올라와 달라고 빌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는 맨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공주의 무릎 위에 있는 세 번째 황금 사과를 집어들고 말머리를 돌려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유리 언덕에서 내려오자마자 전 속력으로 말을 몰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형제는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장광서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황금 갑옷을 입은 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멋진 기사였어. 그야말로 유리 언덕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 아, 내가 그걸 꼭 봤어야 하는 건데. 막내의 말에 형들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더운 소리 하지 마라. 너의 그 꼬락서니로 어디 그 기사의 곁에 가야 어울리기나 한 일이겠니? 다음날 유리 언덕에 도전했던 왕자들과 기사들은 임금과 공주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왕자들과 기사들이 이날 부름을 받은 것은 어제 저녁이 너무 늦은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랗게 줄을 지어 왕자들과 기사들이 임금에게 나아갔지만 아무도 황금 사과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아니, 그대들 중에서 아무도 황금 사과를 가진 이가 없다니 어떻게 된 일이오? 임금은 명을 내려
황금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황금 사과를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두 형제들도 임금에게 불려나갔습니다. 이때껏 모든 사람에게 황금 사과를 가진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도다. 그대들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러자 두 형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저희들 동생이 있긴 하지만 그가 황금 사과를 가져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요 사흘날 동안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침 앞에 나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막내 동생 천덕이도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대가 황금 사과를 가져갔느냐? 임금이 묻는 말에 막내는 사실대로 여쭈었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과를 다 가지고 있나이다. 막내는 호주머니에서 3개의 황금 사과를 모두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덕지덕지 때가 낀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황금 갑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내 딸과 내 왕국의 절반을 차지할 자니라. 그대야말로 이 두 가지 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도다. 그리하여 막내 동생 천덕이는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녁에는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리 언덕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한껏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 즐거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없는 거인.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이 임금님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임금님은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며 어디를 가나 어느 때나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덧 왕자들이 어엿한 어른이 되자 저마다 신부감을 찾아 길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막내 왕자만 왕궁에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 6 왕자들은 제각기 신부감을 찾아 나서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왕자들이 왕궁을 나설 때 막내의 신부감도 구해오도록 타이르면서 6 왕자들에게 아주 멀리서도 눈이 부실 만큼 번쩍번쩍 빛이 나는 멋진 옷 한 벌씩과 아주 값비싼 말 한 필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6 왕자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많은 공주를 보았지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왕에게 6 공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왕을 찾아갔어요. 그 왕의 딸들은 그들이 이때껏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왕자들은 하나같이 사랑에 빠져 6 공주를 데리고 다시 궁궐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6 왕자들은 집에 남아있는 동생의 신부감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부왕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짝에 정신이 팔려 눈과 귀가 멀어 있었으니 다른 생각이 날 리가 있었겠습니까? 6 왕자들이 부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되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벽처럼 가파른 고갯길을 지나야 했는데 그 가파른 고개에는 한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여섯 왕자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자 모두 돌로 변하게 해버렸습니다. 왕자들은 물론이고 여섯 공주들까지 말입니다. 임금님은 여섯 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흐를 뿐 여섯 왕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근심에 쌓여 웃을 줄을 몰랐어요. 임금님은 병석에 누워 막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내 형들은 어디에 있길래 여태껏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냐? 정말 걱정이로구나. 너마저 함께 떠났더라면 난 정말 지금쯤 죽고 말았을 거야. 그러자 막내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형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줄곧 그 생각뿐입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안 돼. 너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란 말이냐. 그러나 막내는 굳게 결심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막내 왕자가 끈질기게 조르자 임금님도 마침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왕자들과 그 종복들이 좋은 말은 다 잡아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궁궐 마구간에는 늙어빠진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막내 왕자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시원찮은 말 등에 올라탔어요. 아바마마 안녕히 계세요. 기어코 여섯 형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막내는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막내가 궁궐을 떠나 한참 가고 있는데 웬 갈가마귀 한 마리가 길바닥에 누워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갈가마귀는 너무나 굶주린 듯 날지도 못하고 그냥 버둥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 잘 만났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례로 당신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갈가마귀의 말에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안 됐구나. 참 난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단다. 날 도울 생각은 말고 내게 있는 걸 조금 떼어줄 테니 그냥 먹어라. 막내는 먹을 것을 갈가마귀에게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더 가니까 조그만 개울이 나타났는데 그 개울 가운데 커다란 연어가 있었습니다. 그 연어는 물 위 마른 곳에서 파닥거리며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바둥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다시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일을 도와드릴게요. 연어가 막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안 됐구나. 거참 공연히 날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안 해도 된다. 그냥 널 물속으로 넣어주마. 막내는 연어를 다시 물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나 줄곧 가다가 이번에는 이리를 만났습니다. 그 이리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길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서 힘겹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잘 만났습니다. 제게 당신의 말을 줄 수 있을까요? 난 너무나 배가 고파 뱃속에서 자꾸만 꼬르륵 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정말이지 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리의 부탁에 막내가 말했습니다. 안 됐지만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구나. 난 길을 오다가 처음에는 갈가마귀를 만나 먹을 것을 다 털어주었고
그 다음에는 연어를 만나 물속에 도로 넣어주었다. 이제 너에게 말까지 주어야 할 차례라니 그건 안 될 소리야. 난 뭘 타고 가란 말이냐?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말은 내게 주시고 내 등을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내게 주어요. 그럼 당신이를 도와드릴게요. 회색 다리 이리의 말에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럼 공연히 날 돕겠다는 헛소리는 말아라. 내게 그토록 이 말이 필요하다니 그냥 주겠다. 이리가 말을 물어주기자 왕자가 그 고깃점을 떼어 이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왕자는 이리의 등에 안장을 얹고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이리는 어느 줌마보다 날쌔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가면 거인의 집이 나올 거예요. 왕자를 등에 실은 이리가 말했습니다. 과연 이리의 말대로 조금 있자 웬 집이 나타났습니다. 이리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가 바로 거인의 집이랍니다. 보세요. 이 돌들이 왕자님의 6 형제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 6 돌은 6 왕자님의 신부들이랍니다. 거인이 그분들을 몽땅 돌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저기 저쪽에 문이 있는데 저 문으로 들어가세요. 아냐, 들어가기가 두렵구나. 거인이 날 잡아 죽일 거야. 왕자가 망설이자 이리가 말했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공주가 나타나 어떻게 하면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왕자님, 당신은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왕자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으나 손과 발이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집 안으로 들어서서 조금 기웃거린 왕자는 과연 이리의 말대로 웬 공주가 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내 왕자는 일찍이 이처럼 아름다운 공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나, 웬일인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오셨어요? 공주는 첫눈에 왕자를 알아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용케 찾아오셨군요. 조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간 당신이 죽게 되니까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인은 신장이 없어서 감히 누가 죽일 생각을 못한답니다. 그러자 막내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염려 말아요. 이렇게 그를 처치할 사람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 문 밖에서 돌덩이로 변해버린 내 형님들을 구하고 당신도 구해드리겠습니다. 왕자의 말을 듣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아, 그 말대로 될는지요. 어쨌든 거인을 처치해보기로 해요. 자, 어서 저쪽 침대 밑으로 들어가 거인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보세요. 제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해요. 그래서 왕자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거인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라, 이 방 안에 웬 남모를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어찌 된 일이냐? 방 안에 들어온 거인이 호령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둘러댔습니다. 아, 그건 말인가요? 사람의 뼈를 물고 왔던 까치 때문이에요. 글쎄 당신이 없는 사이에 굴뚝에서 그 새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새를 쫓아냈는데 그 냄새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군요. 그 말에 거인은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금 지나자 잠자리에 누운 채로 공주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되는가요? 뭔데? 거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심장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당신은 심장을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잖아요. 아, 그건 말이냐?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야. 그렇지만 당신이 꼭 알고 싶다니 알려주지. 내 심장은 문지방 밑에 있어. 침대 밑에서 거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막내 왕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흐흠, 그렇다면 그걸 찾아야겠구나. 다음날 거인은 지독히도 일찍 일어나 숲속으로 성큼성큼 떠나버렸습니다. 거인이 집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공주와 왕자는 불이 나게 문지방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쇼. 문지방 근처를 아무리 파헤쳐도 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속였군요. 할 수 없어요.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 공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잽싸게 문지방 주위에 흙을 도로 덮고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그 자리에 흩뿌려 두었습니다. 거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자 왕자는 다시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거인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또 이 방에서 웬 남모를 사람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자 공주가 둘러댔습니다. 아, 그것 말인가요? 글쎄 당신이 나가고 없는 사이에 웬 까치가 굴뚝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 새가 부리에 사람 뼈를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새를 쫓아냈지만 좀처럼 냄새가 없어지질 않는군요. 그러자 거인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이어 문지방 근처에는 누가 꽃을 뿌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나지요. 나밖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왜 그랬어? 거인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거야 뭐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심장이 그곳에 있다는데 내가 그 위에 꽃을 뿌려두지 않을 수 있는가요? 그 말에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거기에 내 심장이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밤이 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공주가 다시 거인에게 물었습니다. 문지방 밑에 없다면 당신의 심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 그건 말이야. 당신이 꼭 알고 싶다니 일러주지. 그건 벽 찬장 구석에 있어. 거인의 말에 침대 밑에 숨어있던 막내 왕자와 공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랬었구나. 내일 찾아보기로 하자. 이튿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거인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공주와 막내 왕자는 서둘러 찬장을 뒤져 거인의 심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뒤져도 거인의 심장은 없었어요. 할 수 없어요. 오늘 밤 그에게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 공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꽃무늬로 찬장 주위를 꾸며두었습니다. 거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자 막내 왕자는 다시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인이 다시 또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참, 이 방에서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단 말이야. 거인의 말에 공주가 둘러대었습니다. 아, 그것 말인가요? 글쎄 당신이 나가고 없는 사이에 웬 까치가
굴뚝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 새가 부리에 사람 뼈를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를 쫓아냈지만 좀처럼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군요. 거인은 공주 말에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더니 벽 찬장은 웬일로 저렇게 꽃으로 치장을 했으며 누가 저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 참, 저 말고 저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공주가 둘러대자 거인이 다시 다그쳤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을 좋아하는 저로서 당신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민다고 꽃으로 치장했죠. 바보 같은 짓이야.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 그럼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정말 멍청이야. 내 심장이 있는 곳은 당신이 갈 수 없어. 아, 당신의 심장이 있는 곳을 안다면 정말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공주는 자꾸만 심장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거인을 졸랐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한 호수에 섬이 하나 있지. 그 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서 논이는 오리가 있을 거야. 그 오리의 알 속에 내 심장이 있어. 이제 알았어? 응? 다음날 어둠이 다 거치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거인은 집을 나서 숲속으로 성큼성큼 떠났습니다. 막내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걸 가지러 떠나야겠어요. 막내 왕자는 공주에게 못내 서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이리가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리에게 집안에서 거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거인의 심장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리는 왕자에게 자기 등에 타라고만 했습니다. 왕자가 이리의 등에 오르자 이리는 쏜살같이 싱싱 달려갔습니다. 산 울타리를 넘고 들을 지나 언덕과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윽고 그 호수에 닿았습니다. 왕자가 어떻게 호수를 건너야 할지 몰라 망설이자 이리는 자기 등에서 그대로 자기를 꼭 붙잡으라 말했어요. 이리는 왕자를 태운 채 헤엄쳐 호수 가운데 섬에 닿았습니다. 이윽고 왕자와 이리는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아득하게 높이 치솟은 탑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갈가마귀를 불러보는 게 어때요? 이리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갈가마귀를 불렀습니다. 오래지 않아 갈가마귀가 나타나서 열쇠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왕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 우물에는 과연 거인의 말대로 오리가 한 마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논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오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덥석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오리를 물에서 건져 올린 순간 오리는 알을 낳고 말았습니다. 알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아뿔싸, 이를 어쩌지? 막내 왕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연어를 불러오세요, 왕자님. 이리의 말대로 왕자가 연어를 부르자 연어가 나타나 우물 바닥에서 알을 건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왕자가 알을 받아들자 이리가 말했습니다. 알을 눌러보세요, 왕자님. 왕자가 힘껏 찌푸러뜨릴 듯이 알을 누르자
거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껏 누르세요. 왕자가 와를 누를수록 거인의 울부짖는 소리는 더욱 처량하게 났습니다. 아, 제발 심장을 쥐어 짜지 마십시오. 제발 심장만 쥐어 비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거인이 돌로 변하게 하였던 6 왕자들과 신부들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십시오. 왕자가 그대로 거인에게 말하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6 왕자와 신부들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알을 2 동강에 내십시오. 이리의 말대로 왕자가 힘껏 알을 비틀어 2 동강에 내자 거인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거인을 처치한 왕자는 이리의 등을 타고 다시 거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인의 집에 닿자 다시 살아난 6 형님들이 기뻐 뛰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는 거인의 집에 있던 공주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7 왕자는 저마다 신부를 데리고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7 아들이 무사히 신부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본 늙은 부왕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7 왕자의 사랑스러운 신부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는 막내 왕자의 신부로다. 막내를 맨 윗자리에 앉히고 그 곁에 신부를 나란히 앉힐지니라. 그러고 나서 왕은 나라 방방곡곡에 왕자들의 결혼잔치가 열린다고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지고 즐거움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잔치는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세요.